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방송사고 아닙니다. 예, 아, 지금 들으신 곡은 사이먼 앤 가펑클의 April Come She Will 였습니다. 4월이 됐으니까 4월 1일이 만우절이죠. 거짓말 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저는 항상 이 4월이 되면 이 노래를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서 그래서 한번 들어봤고요. 예, 어, 이제 뭐 4월이 돼서 날씨도 확실히 따뜻해지고 또 벚꽃이 좀 많이 폈더라고요. 예. 저희 집이 이렇게 제 방에서 이렇게 문 열면은 바깥에 그 벚꽃이 쫙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엄청나요, 지금. 막 그, 이번 주말에 절정을 이룰 것 같은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막 그 갈등이 심할 거예요. 지금, 봄꽃을 보러 나가고 싶은데, 나가자니,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겠고, 또 코로나도 무섭고, 또 딜레마에 빠져 있죠. 그런 상황이고, 제가 오늘 이제 여의도를 갔다 왔는데, 여의도가 벚꽃이 유명하잖아요. 좀 그래서 축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제 올해는 그 길을 막아놨어요. 막아놨는데 그래도 이제 그 놀러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이러스는 돌아다녀도 봄은 오고 또 우리는 또 수업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목은 이제 페어플레이인데 지난 시간에 남겨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고 다음 주 설명이 될 거예요. 자, 오늘 할 일은 그래서 이제 비디오를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지난 시간에 남은 얘기를 좀 하고요. 이제 세 가지 윤리체계 그리고 공리주의, 뭐 동양사상과 윤리체계 등등등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비디오에서 뭐 분량은 비슷하게 한 45분 정도로 하려고 해요. 두 개 다. 40분? 45분 이 정도로. 그래서 이제 8강은 글자 그대로 페어플레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뭐 악원, 아레테,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그리고 이제 그 짧은 글쓰기 그 요령을 좀 한 10분 안쪽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곧 그 읽기 자료 숙제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뭐 그 외에 또 이제 다른 숙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글쓰기의 기본 요령, 제가 뭘 원하는지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할 게 좀 많아서 좀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었죠? 이런 걸 했었죠. 스포츠의 정의 했었고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해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댓글란에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도덕, 윤리, 선의 개념 이런 거 살펴봤고요. 또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의 차이. 그 사실 판단은 그냥 뭐 팩트만 말하는 거고 가치 판단은 거기에 해석이 들어간 거죠. 가치 판단의 세 가지 형태.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좋다고 판단을 하더라. 사람들이 보통 이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고 또 미적으로도 아름답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이럴 때는 가치 있는 일, 옳은 일이라고 다들 하더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윤리학이란 뭐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기억이 납니까? 예. 이런 걸 배웠었는지 기억도 안 나면 안 되는데 잘 하시고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할 거를 한번 이제 시작해 봅시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세 가지 윤리 체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리 체계라는 말 뜻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윤리 체계가 뭐냐 하면은 밑에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거죠.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그 방식이죠. 도덕적 규범과 행위의 행동 체계 이런 얘기니까. 원래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뭐 잘 나갈 때, 뭐 평범할 때 이럴 때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게 그 좀 위기가 닥쳤을 때, 좀 이렇게 힘들 때, 이럴 때 이제 그 사람의 그 본 모습이 드러나죠. 그 국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나라가 뭐 이게 뭐 국뽕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예.
저는 이제 외국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확실히 느끼는데, 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예,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그, 뭐, 시민 의식이나, 뭐, 생활 수준이나, 뭐, 편리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발전했고. 그,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 뭐, 우리나라의 그 대처 방식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그 성숙한 의식, 이런 것들이, 예, 아주 돋보이고 있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이게 그 선택의 상황, 즉, 이렇게 결정적일 때, 크리티컬 모먼트, 이럴 때 이제 미천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결정할 건가? 무슨 근거로, 어떠한 바탕으로 결정할 건지 이제 그건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결과론적이 있고 의무론적이 있죠. 이 두 개는 약간 그 반대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이랑 의무론적은 좀 상대되는 개념이고, 덕론적은 일단 그 이 두 개와는 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일단 결과론하고 의무론은 약간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되고, 덕론적인 거는 약간 좀 약간 다르다 개념이.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자, 결과론적 그 윤리 체계는 뭐냐면요. 뭐 글자 그대로 결과를 중시하는 거예요. 예. 결과가 중요하다 이거죠. 실제로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뭐 어쨌든 성과를 얻어내야 되니까 우리가 모든 일은. 자, 그래서 이제 이 결과론적인 윤리 체계의 바탕이 되는 이제 철학 사조가, 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 사자에 물결 조자를 써가지고 이제 또 생각의 물결 이런 뜻인데, 그 사상의 큰 흐름 이런 뜻입니다. 사조. 예. 그 철학 사조는 공리주의라는 거예요. 공리주의. 여러분들이 이게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날 것도 같죠? 예, 안 납니까? 납니까? 예. 공리주의라는 게, 어,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기억날 거예요, 확실히. 그 제레미 벤덤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말 기억나시죠? 그쵸? The greatest happiness of greatest people. 뭐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더 많이 행복하다고 느끼면은 그걸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공리주의죠. 뭐 일리 있는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이걸. 뭐 투표. 그렇죠. 민주주의 사회는 투표로 결정하는데, 요즘 뭐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보면은 이게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이게 뭐좀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도 하지만 대표자를 뽑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고, 한 명밖에 안 뽑잖아요. 지역구에서는 국회의원을. 그런데 1등하고 2등이 뭐 몇십 표, 몇백 표, 몇천 표 차이밖에 안 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뭐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일종의. 이제 공리주의 얘기를 좀 일단 그렇게 정리합시다. 일단 예, 그 공리주의라는 철학 사조의 바탕을 두고 나온 게 결과론적인 윤리체계다 이거죠. 결과가 좋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반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무론적 윤리체계라고 옆에 나와 있죠. 그 의무론적은 어,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그 과정이 잘못됐으면 안 된다. 이 얘기 한번 했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예. 당연히 일리 있는 말이죠. 뭐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서 뭐 부정행위를 한다. 안 되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의무론도 일리가 있고 결과론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자,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결과론적 윤리체계의 단점은 뭘까요? 이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 사례인데요. 이것도 제가 중3 때 얘기인데, 제가 중3 때 좀 몸이 안 좋았어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막 병원에 계속 다니고 1년 동안. 그러니까 뭐 몸이 아프니까 이게 당연히 그 체육을 잘 못하죠. 운동을 할 수가 없죠. 뭐 몸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그래서 막 체육 시간에 거의 뭐 빌빌대고 뭐 앉아만 있고 뭐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가는 시험을 보려면은 그 체력장을 했어요. 체력장. 20점 만점이에요. 전체가 200점인데 그 중에 이제 10%죠.
20점을 체력장을 보고 나머지 180점은 시험 봐서 이제 성적을 매겨서 뭐 했는데, 이제 체력장 일주일 앞두고 우리 체육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모아놓고 애들 수업 시간에 니들 딱 이러시는 거예요. 이번 체력장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만점을 받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약간 귀를 의심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받아오라고? 아니 뭐 그러면 뭐 어? 대리 시험이라도 보란 얘기인가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상한데? 또 뭐 근데 저는 이제 좀 아슬아슬했거든요. 몸이 제가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하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잘하면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아슬아슬했는데 이제 그날 시험을 보러 이제 그 딴 학교를 갔거든요. 그 우리 학교에서 본 게 아니고 한 버스 타고 한 30분 가는 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굉장히 긴장되고 막 몸도 안 좋고 게다가 제가 그때 안경을 바꿨어요. 또 바로 며칠 전에 전날에. 그래서 안경을 바꾸면 불편하잖아요. 그냥 막 뛸 때 어지럽고 그래서 못 받았습니다. 만점을. 19점을 받아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 다음날 이제 끝나고 이제 체육 시간이 걸렸잖아요. 선생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만점 못 맞은 놈 나와 이러시더라고요. 만점 못 맞은 놈들 나와 딱 이러시더라고요. 나갔죠 제가 이제 한 6명이 나가더라고요. 한 전체 60명 중에 이제 따기를 맞았습니다. 선생님한테 한 5대를. 네. 그러면서 이제 따기를 때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어? 따기를 때리시면서 딱 때리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만점 받아오라고 했어 안 했어 이러면 때리시더라고요. 막 저는 좀 맞고 좀 아픈 것도 있고 기분 나쁜 것도 있지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아니 선생님 그게 선생님이 학생한테 할 소리입니까? 라고 말하지는 못했어요. 예, 그러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지는 못했는데 속으로 생각했죠. 아니 이건 아니지. 내가 열심히 해서 만점을 못 맞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만점 못 맞아왔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받아오랬는데 못 받아왔냐고 때리면 어떡하냐 나한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이게 뭡니까? 결과론적 윤리체계의 그 결정적인 말도 안 되는 잘못이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불법이죠. 예. 불법을 하라고 자행한 지시하면 됩니까? 학생한테 선생님이? 당연히 안 돼요, 그건.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 그 의무론적은 이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의무론적 윤리체계의 그 문제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내가 의사예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아니지만 제가 의사라고 치고 어떤 할머니가 이제 왔어요. 검사를 받으러 이제 그 아들이랑 연세가 많으시 한 90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암이야. 예. 암인 걸 내가 발견했어요. 내가 의사인데. 그런데 나는 의사니까 이제 어땠습니까? 솔직해야 되잖아요. 환자한테. 솔직하게 그 환자의 상태나 그 위중한 정도를 알려줘야 그게 의사로서의 의무잖아요. 그쵸?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이제 할머니한테 할머니 암 말기시거든요. 얼마 못 사시니까 그냥 어떻게 하실래요? 항암 치료하실래요? 아니면 약 드실래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이건 좀 너무 야박하죠. 예. 도저히, 그리고 이게 상황이, 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상황이 도저히 이게 회복이 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하자면, 그럴 때, 할머니 이제 3개월밖에 못 사십니다. 예? 음, 이제 뭐 정리하시고, 재산 있는 거 혹시 있으면 이제 유언장 쓰시고요. 변호사 선임하셔서 정리하세요. 이러고, 전 갑니다. 뭐 이래도 되지만, 솔직하게 했으니까.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어떻게 또 그렇게 합니까? 아들한테는 이제 사실대로 얘기할지 몰라도 할머니한테는 이제 할머니 좀 피곤하시죠 요즘에. 그런 다음에 할머니가 요즘에 좀 잠을 잘 못 주무셨나 봐요. 이렇게 약간 몸살 기운이 있으셔서 예, 댁에 가셔서 제가 약 지어드릴 테니까 약 드시고 맛있는 거 많이 잡수세요. 그리고 푹 주무시고 푹 쉬시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보자고요. 이건 거짓말이죠 이건. 환자한테 의사가 이제 뭐 일종의 속인 건데 그렇다고 이걸 나쁘다고 할 수 있나요? 어렵죠. 판단하기. 예. 그러니까 이게 딱 잘라서 결과론적이 더 뭐
옳고 어떤 게 그러니까 A가 옳고 B가 그르고 뭐 아니다 B가 옳다 A가 그르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윤리 체계의 장점과 단점이 다 있죠. 예.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예. 제가 그냥 말로 했는데 교과서를 보시고 한번 여러분 이 표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예. 각 윤리 체계의 장점과 단점 해가지고 예. 한번 해보시고 여기 덕론적 윤리 체계라고 나왔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 두 개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두 개, 앞에 말씀드린 두 개, 결과론적과 의무론적이 너무 이제 지나치게 법칙적인 윤리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형식적이지 않냐. 그냥 어떤 체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의 그 덕성 판단, 어떤 덕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종의 뭐 제3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약간 대립하는 거고 동론적 윤리 체계는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죠? 효율성, 뭐 장점은 효율성 이런 게 되겠고 단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단점이 있죠.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예,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장에서 이제 그 철학자들 두 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이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생년월일을 적어놓은 이유는 이제 누가 더 먼저 사람인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칸트가 더 오래됐죠? 예, 나이가 칸트가 더 오래된 사람이고 이제 칸트는 독일 사람이고요. 밀은 영국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밀부터 얘기를 하죠. 이게 뭐 이쪽에 왼쪽에 배치돼 있으니까 이 밀은 우리가 이제 J.S. 밀 혹은 존 스튜어트 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거 이름을 J.S.라고 이렇게 굳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럼 뭐 J 밀이라고 쓰지 왜 J.S. 밀이라고 쓰냐? 그 이유가 있죠. 이 아버지가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가 제임스 밀이거든요. 그 사람도 J 밀이잖아요. 약자로 쓰면.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J.S. 밀 혹은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도 학자였어요. 네, 학자였고 정치가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제임스 밀이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 제레미 벤담 있죠. 그 공리주의 철학의 어떤 창시자 같은 사람. 제레미 벤담의 친구예요, 둘이. 그러니까 이 존 스튜어트 밀은 그 제레미 벤담이 뭐 아버지 친구니까 뭐 아버지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제레미 벤담의 이 철학을 계승해서 발전시켜서 집대성한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리주의의 철학의 대표하면은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을 뽑습니다, 보통. 예. 그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하자면은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자유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유론, On Liberty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제가 좋아합니다, 굉장히. 예, 좋아한다고 하니까 좀 웃기는데 이 책이 이게 일단 좋은 점이 몇 개 있는데 두껍지가 않아요, 별로. 한 100, 160페이지쯤 됩니다. 그러니까 어, 오디오북으로 들으면은 한 4시간 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분씩 들으면은 뭐 한 3주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다 여러분. 그리고 이 존 스튜어트 밀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은 너무 옛날 책이라 이미 저작권에서 벗어났어요. 이게 이제 저자가 뭐 사망한 지 얼마 안 되면은 저작권에 묶여 있는데 이게 이제 옛날 사람이라 저작권에서 이미 풀려 있기 때문에 이 인터넷에 그냥 그 책 전체가 PDF 파일로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나는 영어로 한번 보고 싶다,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이제 뭐 JS 밀 on liberty 이렇게 치시고 PDF 이렇게 치면 쭉 나오거든요. 그거 출력해도 얼마 몇 장 안 돼요. 뭐 한 50장, 60장밖에 안 돼요. 빽빽하게 뽑으면은.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에서 오디오북을 딱 켜고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참 좋습니다. 저는 그거를 아주 강추해요. 예.
제가 이걸 이렇게 해보라고 학생들한테 추천을 하면은, 예, 아직까지 해본 사람이 하나도 없던데, 예,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쓴 그 자유론, 온 리버티라는 책이 참 좋은데요. 그 시대 배경이 이제 1800년도 후반에 쓴 거죠. 예, 그,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 잠깐 칸트를 하고 다시 올까요? 예. 자, 칸트는 그럼 누구냐면요. 독일 사람이죠. 그 독일의 괴니스베르크라는 이제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 괴니스베르크라는 도시가 이렇게 잘 사람들이 많이 여행하는 도시도 아니고 이렇게 유명한 큰 도시도 아닌데, 유명해진 이유가 이제 칸트 때문도 있고, 나중에 보면 이제 그 한나 아렌트라는 유명한 그 여성 철학자가 있거든요. 예. 그 사람도 여기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유명한 철학자 두 명을 배출한 그 작은 고장이라 그 괴니스베르크가 유명한데, 하여튼 이 사람이 1724년에서 1804년까지 살았는데요. 음,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있었던 그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그 일이 있습니다. 1796년에 있었던 일인데 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뭐 근현대사에서 어떤 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이벤트죠. 역사적인 이벤트죠. 그게 뭐였냐면은 그 프랑스 대혁명이죠. 1796년.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이렇게 길게 벌어져서 어떤 한 해를 찍을 수가 없는데, 보통 이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정치범들을 석방시킨 1796년을 이제 보통 그 해로 봐요. 근데 보시면은 그때 살아 있었죠, 칸트가. 그쵸? 그런데 음, 여러분 이제 얘기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칸트 하면은 여러분이 들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이 칸트는 굉장히 그 시계바늘처럼 정확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혹시? 그래서 이게 정말 기계같이 살았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차 마시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아침 식사,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책 읽는 시간, 점심시간 몇 시 몇 시, 산책 몇 시, 이게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는 뭐 사람들이 시계가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산책을 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사람, 이 아저씨 산책하시네? 1시 반인가 보네? 뭐 딱 이렇게, 2시인가 보네? 이렇게 딱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확한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니,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뭐랄까, 깐깐했겠어요. 깐깐하고, 진짜 그, 도덕책처럼 살았던 거죠. 참고로, 그, 칸트가 한 번, 뭐, 딱 한 번인지, 뭐, 딱 한 번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드물게 그 산책 시간을 놓친 적이 있었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그 에밀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쓴 에밀이라는 책을 읽느라고 너무 재밌어서 그 책을 읽다가 그만 산책을 못 갔을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책이 아까 얘기했던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그 사상적인 기반이 됐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칸트가 어떤 시대에 살았었는가 대충 알겠죠? 프랑스 혁명 그 때쯤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뭐 계몽주의 사상이 몰려 들어왔죠.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그 미몽에서 깨어나서 중세에는 이제 빠이빠이 하고 뭔가 이제 과학의 시대가 열리고, 그쵸? 이성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제 그런 와중에서 칸트가 살았고, 그보다 이제 칸트가 죽고 나서 몇 년 후에 이제 밀이 태어났죠. 예. 그리고 그 밀은 칸트 때보다 더 이제 계몽주의나 이런 이성 이런 게 더 발전한 상태였던 거죠. 이미 이제 20세기에 가깝게 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두 사람을 정리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네요. 이 밀은 칸트부터 합시다. 칸트가 옛날 사람이니까. 칸트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FM, 깐깐해, 규칙 막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했던 그 윤리체계 중에 어떤 거겠어요? 당연히 그 의무론적이죠. 예. 의무를 중요시하는 그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걸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뭐 칸트의 사상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없어. 이 사람 사상은 책 한 권으로도 모자라요. 진짜 전집이 필요해요. 책 10권 정도 이렇게. 위대한 사상가니까.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뚝 잘라서 말하자면은 뭡니까? 의무론. 그쵸?
철두철미한 그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말인데, 자, 이건 이제 여러분이 외워두시고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하도록 행위하라. 이제 말이 좀 어렵죠? 예. 뭐, 말이 보편적 입법, 뭐, 타당 이런 말이 어려우니까. 근데 뭐냐면은, 항상 FM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항상 잘하면 돼 이거예요. 뭐 이런 거죠.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도 운전하는 사람 있겠지만, 어, 이제 교차로가 있는데, 빨간불이에요. 예? 근데, 여기는 원래 차가 없는데, 나도 알아. 예? 내가 맨날 다니는 길이고, 지금 시간은 뭐 2시 반이고 새벽, 예를 들어서, 예. 빨간불 신호등이 걸렸는데, 이건 그냥 가도 돼. 경찰도 없고, 여기 카메라도 없고, 내가 알아요. 그러면, 가도 되나요? 글쎄요. 뭐 빨리 가서 빨리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닌 거죠. 예. 항상 정해진 원칙대로 행동해. 이게 이제, 예, 그 칸트가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하도록 행동하라는 거고, 이건 다시 말해서 약간 역지사지,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는 뭐 그런 것도 포함합니다. 예. 굉장히 뭐 좋게 말하면은 뭐랄까요. 철두철미한 분이고 나쁘게 말하면 참 깐깐하고 답답한 양반이죠. 예. 근데 뭐 어쨌든 이 사상은 굉장히 위대한 사상이죠. 예. 많은 철학자들한테 큰 영감을 주고 그 가르침을 준 큰 사상입니다. 이제 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밀은 아까 얘기했던 공리주의를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음, 이 아까 이제 리버티 얘기했었죠. 온 리버티. 밀이 쓴 자유론이란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이제 읽어보면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자유를 예, 찬양하는 글이에요. 예.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행위하고 뭐 사상하고 이런 게 옳다 이런 뜻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면 어떨 때는 인간의 자유를 구속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감옥이 있고 그쵸? 또 어떤 거는 금지하는 게 있잖아요. 법으로. 어떨 때 뭐를 금지하고 어떤 거를 뭐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고 합니까? 뭐그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사회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때 이럴 때 하죠. 그쵸? 이럴 때 자유를 구속하죠. 근데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럴 때만 인신을 구속하고 자유를 구속한다고 하는 게 더 맞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밀이 그런 내용을 썼어요. 책에 자유론이란 책에 어, 자유라는 것은 소중한 것이고 반드시 그 보장해야 하지만 아주 최소한의 경우 이러이러할 때는 그거를 구속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예로 어떤 예를 드냐면은 어, 이제 여러분이 영어 표현인데 이게 약간 수거같이 쓰는 표현이에요. 영어에서 play, a devil's advocate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play는 이제 P-L-A-Y play고요. A, devil이 뭐예요? D-E-V-I-L 악마, 그쵸? devil's advocate이라는 게 동사로 쓰면 옹호하다 이런 뜻이지만 명사로 쓰면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래서 악마의 변호사, 악마를 변호하는 사람을 대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럼 총대를 맬게 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총대를 한번 메고 한번 해볼게 뭐 내가 한번 악역을 맡아보면은 말이야 뭐 이렇게 운을 띄울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To play a devil's advocate 하면서 이렇게 내가 말이야 총대를 한번 매보면은 말이야 이렇게 한번 해볼 이런 식으로 쓰는 말인데 이 말이 나오게 된 그 어원이 뭐냐면요. 그게 이제 이 책에 나와요. 그 온 리버티라는 책에 보면 나옵니다. 천주교에서 그 성인 책봉을 하잖아요. 시성. 뭐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있으면 잘 알 텐데 예를 들어서 뭐 테레사 수녀 이런 분들 그 나중에 이제 성인으로
봉헌됐잖아요. 그쵸? 모셔졌잖아요. 천주교에 의해서. 원래는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쵸? 근데 사람을 성인으로 인정하려면 얼마나 까다롭게 검증을 하겠어요. 그쵸? 혹시 뭐 젊었을 때 나쁜 짓 한 적 없나? 학교 다닐 때 껌 좀 씹었나? 이런 거 다 조사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마치 요즘에 이제 인사청문회 이런 거 하면은 이제 그쵸? 자기도 몰랐던 뭐 옛날에 사건들이 막 터져 나오죠. 위장 전입을 했었네, 뭐 음주운전 했었네 이런 거. 예.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음주운전도 안 하고, 예. 딸을 미국에서 안 낳고 한국에서 낳았기 때문에 원정 출산도 안 했고요. 예. 근데 위장 전입은 솔직히 몇 번 했어요. 예. 그래서 걸리네요. 예. 뭐 출마할 일도 없지만 하여튼간, 예. 하여튼간 그런 식으로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합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시성을 한다. 그럴 때 검증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냐.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이렇게도 따져보고 저렇게도 따져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 정도 검증했으면은 그래 통과. 성인으로 해도 뭐 돼. 이게 이제 그 과정이죠. 천주교에서 성인으로 이제 모시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뭐가 있냐? 데블스 애드보킷이 있는 거예요. 악마처럼 막 따지는 거예요. 악마처럼 따지는 거예요. 너 대학교 1학년 때요? 리포트 어? 친구 거 보고 베꼈었지? 너 그래가지고 성인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 너 대학교 2학년 때 무슨 과목에서 친구 거 보고 베꼈지? 나 다 알아. 악마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철두철미하게 검증한다 이런 뜻인데 그 정도로 이렇게 자유를 제한할 때는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뭐 약간 쓸데없는 얘기까지 했는데 하여튼간 예.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자유가 그만큼 소중하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 억제해야 된다. 그쵸? 이런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책이고 지금 읽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아요. 예, 150년 넘은 책인데 지금 읽어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제가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여성의 예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Subjection of Women 이란 책이에요. 여성의 예속이라는 책이 그냥 책 제목만 보면은 뭐 여성이 남성에 종속돼야 된다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여성의 그, 권익을 어떻게 향상시킬 건가 그거에 대한 논설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그 제안을 많이 했어요. 여성한테 참정권을 주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투표권이 없었거든요. 여성들한테 뭐 동등한 재산 분배 뭐 이런 것들 지금 봐도 굉장히 굉장히 일리가 있네 이런 것들이 이미 150년 전에 주장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제가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 말만 하고 실천 안 하기는 되게 쉽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는데 실제로 봤더니 뭐 아이 겉과 속이 다르군 뭐 언행이 일치가 안 되는군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뭐 솔직히 뭐 저도 윤리학을 가르칩니다만은 여기서 너는 그래서 얼마나 윤리적으로 사냐 물어보면은 뭐 솔직히 별로 할 말 없어요. 예. 그렇다고 뭐 인간 쓰레기는 아니지만 예. 그게 힘든 거죠 그만큼. 근데 이제 이 밀은요 언행이 일치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자기 재혼한 부인이 있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 그 여자가 자기 친구의 이제 부인이었는데 되게 재혼을 했는지 아니면 동거를 했는지 그래서 이제 같이 살았어요 나중에. 그랬는데 그 여성을 진정한 영혼의 파트너로 대접했고 또 존중했어요. 그래서 글도 같이 쓰고 이렇게 공동으로 이름을 남기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도 굉장히 여성을 실천을 여성의 존중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 스튜어트 밀을 좋아한다고 너무 여러 번 말했는데 너무 이렇게 고백을 세게 했네요. 하여튼간 예, 하여튼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뭐 한국말로 읽어보셔도 되고요. 뭐 굳이 영어로 안 읽어도 되니까 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두 권의 책, 여성의 예속과 이제 자유론, 온 리버티. 예.
그래서 이제 두 위대한 철학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예. 뭐 중요한 분들이고 뭐 아무리 길게 얘기해도 사실 지나침이 없는데 또 우리가 뭐 할 게 많으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다음 장. 아이고 이거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큰일 났네. 자, 동양 사상과 윤리체계. 이제 서양을 봤으니까 동양으로 넘어올게요. 동양은 이제 유불선이 있죠. 유교, 불교, 그리고 이제 도교, 다른 말로 선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유교에서는 이제 극기복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한글로 안 써놨는데 이기다 할 때 극자고 기는 자기 할 때 기자예요. 자기를 이긴다는 얘기죠. 극기. 극기 훈련 간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여기 그 극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한글로 좀 써놓으시기 바래요. 위에다가. 예. 극기, 복례 이렇게 읽으면 동그라미인 줄 아는데 예, 기억 받침 복이에요. 복. 예. 극기, 복례. 그래서 자기를 이기고 얘로 다시 나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스포츠를 하다 보면은 극기, 복례를 많이 하죠. 그 운동했던 사람은 알겠지만 운동이 얼마나 지겹습니까? 예. 그 지겨운 연습, 그쵸? 때로는 뭐 코치님한테 사랑의 매도 맞아가면서 하죠. 그러면 내가 때려치고 진짜 그냥 딴 거 하지 이러면서 이제 때려쳤다가 또 막상 생각해 보면은 내가 또 이거 아니면 뭘 하겠냐 이래서 또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네요. 극기 복례네요. 그 자기를 이기고 얘로 나아간다. 그 예전에 태릉 선수촌 이런 데 보면은 예, 뭐 진짜 그 선수들의 그 노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 어떤 선수들은 이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이거 여기서 운동해가지고 금메달 따야 부모님도 제가 모실 수 있고 뭐 진짜 눈물 참아가면서 운동하는 사람들 많았죠. 그리고 이제 사단과 실정이 있는데 이건 이제 다음 장에서 얘기할 거고요. 불교에서는 이제 팔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팔정도. 8가지 바른 길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8개가 있는데 이걸 뭐 다 외우시지 마시고요. 뭐 한번 읽어나 보세요. 뭐 정견, 정사유 해가지고 정견은 이제 본다는 뜻이고요. 볼 견자니까 정견은 바르게 보고 정사유는 이제 사유는 생각한다는 뜻이죠. 정사 이것도 생각이라는 뜻이고 어는 말한다는 얘기고요. 정업 업이라는 거는 행동한다 뭐 이런 뜻이죠. 일한다는 뜻이니까 명은 이제 목숨 명자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행동을 한다, 목숨을 뭐 건다, 뭐 이런 뜻이겠죠. 정진은 이제 정성대에 나아간다는 뜻이고요. 근자는 부지런할 근자죠. 근면하다 할 때 그 근자니까. 염은 생각하다 할 때 염자죠. 예. 그래서 정자는 이제 정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8개가 좀 헷갈리고 그래서 시험에는 안 냅니다 이건. 예. 뭐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고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불이죠. 유불했고, 이제 그 다음에 도를 하자면, 선교를 하자면은, 그 노자라는 사람이 쓴 그 선교의 그 두 거장이 있잖아요. 노자와 장자. 그래서 노장 사상이라고 보통 하는데, 노자가 쓴 도덕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온답니다. 현덕심이 원의, 여불반의, 연후 내지 대순. 이게 뭐 좀 어려운 글자도 있고 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현이 이게 거물 현자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뭐 깊다는 뜻이에요. 예. 현묘하다, 뭐 현묘한 덕은 심의. 여기 의자는 이제 종결어미예요. 강조의 종결어미고 그래서 이제 현묘한 덕은 깊다 이런 얘기죠. 예. 깊은 것이다. 그리고 원의 마찬가지로 의는 종결어미고 원하면 멀다는 뜻이잖아요. 예. 멀리 있고 또 여물반의 물은 이제 사물, 물건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물건과 더불어 사물과는 하면 반대 이런 뜻이죠. 사물과는 반대에 있어서 연후 내지 대순 그 이후에 뭐 큰 그 순리가 이렇게 다가온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나옵니다. 뭐 여러분 한자 싫어하죠? 예, 알아요. 예. 이걸 뭐 설마 뭐 쓰라고 하고 그러겠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안 됩니다 시험에. 예, 걱정 마세요. 예. 그다음에 사단과 실정. 이거는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이걸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거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 달달 외웁니다. 근데 이건 진짜 뭐 한번 하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이거 이 주제만 가지고 사단과 실정 가지고 진짜 책 한 500페이지짜리 한 권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사단이 뭔가부터 한번 보고요. 실정이 뭔가 한번 보고 그냥 뭐 그 정도까지 해야죠. 어떡합니까 뭐. 예. 뭐 어떤 게 더 옳으냐 뭐 줄이론 주기론 여기까지 가면은 그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단이 뭐냐면 일단 오른쪽에 있죠. 인의 단, 지의 단, 인의 예지의 단 이렇게 된 거예요. 단이라는 게 어떤 그 뭐 모서리 끝 단서할 때 그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떤 게 인의 단이냐? 측은지심. 아이고 측은해라 그러면 뭐야? 불쌍하다는 얘기잖아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제 어질다 할 때 인자죠. 어진 마음의 그 시초이고, 그쵸? 사람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도 굉장히 측은하게 여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아시죠? 길에 어떤 사람이 피 흘리고 막 쓰러져 있어요. 이렇게. 응?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랑 응? 그냥 가도 돼요. 근데 그러자니 왠지 양심에 거리끼죠. 이 사람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인 건 절대 아니지만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119에 신고해서 데려가라고 하든가 아니면 내가 뭐 응급처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의 그 본심이에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죠. 그 동양에서는 그걸 측은지심이라고 부르고 서양에서는 특히 성경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측은지심을 설명하는 이제 얘가 이제 맹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떤 어린애가 우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빠지면 죽잖아요. 옛날에는 우물이 깊으니까. 그 우물 옆으로 막 기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말리죠. 야야 가지 마. 그 못 가게 막 그 당기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응? 그걸 보고 그 어린애가 위험에 빠지는 걸 구하지 않으면 욕먹을까 봐 그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내 본심이 이끄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측은지심이죠. 그게 이제 어진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예,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없죠. 근데 이제, 예. 하여튼, 수호지심. 수호지심은 이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죠.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말이야. 어? 그러기도 하고, 이제 친구들끼리는 이러죠. 아유, 쪽팔린 줄 알아라. 뭐 이런. 그게 그거예요. 예. 뭔가 이제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호지심. 그리고 사양지심. 사양지심은 이제 이게, 아유,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예. 그게 이제 예의의 그 시초고요. 예. 시비지심은 이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 그쵸? 이거 이제 이런 거 잘하는 사람도 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지의 단위다. 이 지자가 여러분 보시면은 그 알지자 밑에 그 날 일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알지자만 쓰면 그냥 지식이란 뜻이고 이게 이제 날 일자가 밑에 있으면은 지혜란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난리지와 위스덤의 차이죠. 그러니까 그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이제 지혜의 시초다 이거죠. 예. 학문하는 자세가 되겠죠, 이게. 학문이라는 게 정말 저럴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의심에서 시작해서 예, 이제 지혜로 발전하죠. 예.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사단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거. 그래서 사단인데 실정은 뭐냐? 그럼 희노, 애구, 애오욕 이렇게 돼 있죠. 희는 기쁘다는 뜻이고 노는 화났다는 얘기죠. 예. 애는 슬프다는 얘기고 구는 뭡니까? 이게 구. 이게 두렵다는 얘기죠. 예. 애는 사랑한다는 뜻이고 사랑했죠. 오는 이게 미워한다는 뜻이죠. 이게 악으로 발음하면 나쁘다는 뜻이지만 오로 발음하면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예, 이게 갑자기 한자 시간이 됐네요. 예, 미안합니다.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는 과목인데 하여튼 어쩔 수 없어요. 예, 앞으로는 별로 안 나와요. 한자.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예, 이 과목을 바꿀 수도 없잖아요. 솔직히 예, 열심히 들어야지. 예, 욕. 욕은 뭐 예, 어떤 욕심 이런 거. 예, 이런 칠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7가지 정. 칠정. 이거 외우기 되게 힘들죠? 한자이고 더군다나. 자,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김희애라는 그
연기자 아시죠? 김희애. 저보다 누나예요. 그 배우가. 뭐 저하고 친한 건 아니지만 예, 저를 몰라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저보다 많은데 그 밀, 미래인가? 밀회인가? 예. 미래였나요? 밀회였나요? 그 유아인이랑 나왔던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거기서 뭐 특급 칭찬이야 뭐 이런 거 하고. 근데 이제 이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최근에 제가 본 게 있어요. 그 윤희에게라고. 예. 이 영화가 큰 영화는 아닌데 이게 괜찮아요. 이게 잔잔하고 예. 뭐 이렇게 내용을 말하기 좀 힘든데 이게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예. 뭐 여러분 시간 나면 한번 보시고요. 갑자기 그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그 김희애 배우 얘기를 꺼냈냐면은 자 이제 그 배우의 이름을 이용해서 외워봅시다. 이제 칠정을. 예. 갑자기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수능 볼 때 생각나죠? 막 이렇게 그 그 지리 선생님 있잖아요. 유명한 선생님 이기상. 예? 그 포경 수술을 하면 울부짖는다 뭐 그래가지고 포항, 경주, 울산, 부산 순서를 외우라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하여튼간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외워봅시다 이거 여기서. 예. 자, 7점을 어떻게 외우느냐? 자, 김희애 배우가 있어요. 예. 내가 그 배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희애 누나한테 갔어 이제. 예. 희애 가가지고 내가 구애를 했어요. 누나, 제가 누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구애를 했단 말이에요. 자, 희애 누나한테 구애를 했어. 그랬더니 이 누나가 저를 보고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예. 뭐라고 대답했냐? No!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냥 노도 아니고 No! 라고 대답을 한 다음에 이런 미친놈을 만나 그러면서 욕을 하더라.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한 짓을 했나요? 예, 다시 한번. 희애 누나한테 구애를 했더니 노 하면서 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뭐 여러분이 약간 바꾸시면 되니까. 예. 이러는 저도 싫습니다만은, 예, 뭐 그냥 외우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게 그 사당과 칠정을 이제 그 주자가 그 주희라는 학자가 이게 중국 송나라 때 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단은 이의 발현이요 칠정은 기의 발현이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이제 이고 칠정은 기다. 그래서 나중에 뭐 주기론, 주리론 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맨날 싸워요 학자들이 조선시대 내내. 여러분 그 1,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벌써 50분 됐네요. 큰일 났네. 빨리 끊어야 되는데. 예. 이거 재밌어지는데. 하여튼간 5분 내에 끊을게요. 미안합니다. 예. 항상 시간을 못 지켜요, 제가. 예. 1,000원짜리 지폐에 누가 있습니까? 이황이 있죠. 태계 이황. 예. 그리고 5,000원짜리 지폐에 누가 있습니까? 율곡 이이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5만원짜리 지폐에 율곡 이이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이황이 1501년에 태어나서 170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말하자면 이제 그 영남학파의 그, 그 뭐랄까 태두예요. 그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이제 이는 이제 기호학파의 그 우두머리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 뭐 어떻게 이걸 해석할 건가 가지고 막 싸우고 막 뭐 싸운다기보다는 논쟁을 했죠. 네. 조선시대 그 최대의 화두였어요. 이게 뭐 요즘으로 말하면 경제를 성장시켜야 되냐 분배해야 되냐 이런 것처럼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논란처럼 그렇게 논쟁을 벌였었어요. 예. 그 신사임당과 이율곡에 대해서는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신사임당이 또 이제 저희 집안 그 어르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웃긴 얘기가 많은데 재밌고 그거는 이제 대면 수업 때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넘어가고 다음 장. 자, 가치 충돌의 문제와 대안. 가치 충돌하죠. 가치가 세상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없고 이렇게 애매할 때가 많죠. 그래서 어떤 거는 막 서로 충돌해요. 아까 같은 거. 아까 의사 입장에서 충돌하죠. 내가 의사로서 진실을 말해야 하고 환자한테 사실대로 말해줘야 하지만 그랬다가는 이 할머니 낙심하셔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또 갈등.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그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당연히. 그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떤 게 옳은 선택인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해야 돼요. 네. 그런 것도 없으면은 뭐 그냥 짐승이 되는 거죠, 뭐. 예. 예.
어떤 윤리체계를 적용할 것인가. 아까 우리 배운 윤리체계가 3개 있었죠? 예, 그새 까먹었죠? 첫 번째, 어,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예, 뭐 의무론적, 뭐 결과론적, 또 덕론적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어, 과연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적용하는 게 맞을 것인가? 뭐 딱 떨어지는 정답은 사실 없죠. 예,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고민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뭐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발전하게 되고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이제 단어가 이제 창의적 중도라는 건데 이제 영어로는 뭐 creative middle way라고. 예, 갑자기 무슨 뭐 중도의 길, 뭐 제3의 길 이런 게 생각납니다. 그 예전에 토니 블레어라고 영국 수상이 주장했던 그 앤서니 기든스라는 사회학자의 그 이론인데 제3의 길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 창의적 중도라는 거는 이제 뭐 제3의 길을 일종의 찾는 거죠.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과연 절충해 볼 수는 없나? 색다르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없나? 뭐 이런 거, 이런 고민들, 뭐 이런 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일단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그 페어플레이에 관한 이론들 몇 가지 살펴볼게요. 예, 수고하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편을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